안녕하세요. 기억나? 지금 이 시간은 안녕하십니까. 대방연림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직 식품화학 과목을 가르치는 이승훈입니다. 식품화학 과목은 식품위생직의 필수 과목이면서 전국 지방직 공개 경쟁 시험이나 전국 교육청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제 자체가 비공개 문제여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출제 경향과 최근의 출제 경향, 과거의 출제 경향, 노출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을 두루두루 분석을 해서 좋은 문제들만 뽑아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대중에는 기초가 없으셔도 문제풀이를 다 쫓아가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천천히 설명을 쉽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진통카페를 검색하셔서 네이버 검색창에 한글로 진통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진심은 통한다 진통카페거든요. 검색을 하시면 식품위생직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공 스터디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으니 그것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부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식품화학 과목은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식품화학 부분은 화학이 기초가 되는 부분이어서 화학에 대한 기초, 그러나 아주 거창한 기초가 아니라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이과 화학의 기초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화학은 화학이되 식품에 국한된 화학, 그 화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기초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래서 답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 하는 답을 찾아서 유추해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식품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화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수학으로 치면 이제 구구단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살짝 간과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서부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에 점점 과목이 암호 같아지고 하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이론을 제가 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요거 이상은 몰라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부분들까지 딱딱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식품화학의 과목은 챕터가 8, 9개 또는 11, 12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무조건 수분이고요. 식품화학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까지는 무조건 수분입니다. 수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6가지가 순서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색깔, 냄새, 독성물질, 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곁다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대 영양소 플러스 물이 한 40%, 45%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색깔이라든지 독성물질, 냄새, 효소, 갈변 식품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 45에서 55%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문제 중에서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식품화학은 식품위생직 과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증 시험에 관련 자격증 시험에 공통적으로 있는 과목이고 이게 공무원 시험과 국시와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용이 내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문제도 조금씩만 변형이 있을 뿐 거의 주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위원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고 문제의 풀도 거의 같은 풀에서 뽑아낸다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방대한 식품화학 문제와 이론의 자료들에서 식품위생직 공무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 이 문제를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차분히 쫓아오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챕터인 식품화학에서의 수분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에서는 계속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빤합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분에서는 첫 번째가 수분 활성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대문자 A와 소문자 W로 표시를 하죠. 수분 활성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수나 결합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주 쉽죠. 예, 단연간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은 아마 뜻 보시면은 뭐 저런 얘기를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출제되는 20문제가 100%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한 6, 7문제, 그 다음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4, 5문제, 그 다음에 정말 디테일하거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아주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2, 3문제 정도, 이런 정도 비율로 난이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기본적이고 확실하게 중요한 것들 꼭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식품에서의 물의 역할입니다. 물의 역할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땡큐 속으로 이렇게 딱 외쳐주시고서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건조된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죠. 건조된 식품에다 물을 가하면은 건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2번 식품의 물리적 변화를 정지시킨다. 물은요, 자, 첫 번째 챕터가 수분입니다. 물은 화학 반응의 가장 중요한 용매입니다. 식품화학도 화학이고, 그냥 화학도 화학이고, 일반 화학도 화학이고, 유기화학도 화학이고, 다 화학인데 화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이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화학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인체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물이고, 70% 가까이 물이고, 물이 용매로 작용하지 않으면, 물이 화학물질들을 녹여가지고 반응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절로 화학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 물은 화학 반응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다, 베이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물의 역할이 아닌 거는 답이 벌써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영양소의 운반, 열의 전달. 열의 전달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죠. 물은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뭐 거창하게 비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건열과 습열과 소독을 한다거나 식품을 조리한다거나 가공한다거나 할 적에 오븐 같은 데 넣어가지고서 조리하거나 건조하거나 하는 것과 물을 넣어서 끓이는 것과 비교를 했을 적에 물을 넣어서 끓이는 조리법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를 가서 예를 들어보면, 그쵸? 보통 한 200도 가까이, 200도는 좀 그렇고 한 160도 이상 정도 되는 찜통에 들어가서 견딜 수가 있는데 물은 어떻습니까? 40도만 넘어가도 힘들죠. 과학적으로 200도까지 피부가 건열, 그러니까 공기가 덮여진 거를 견딜 수가 있는데 습열, 물은 60도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전달을 위해서 또는 영양소의 운반, 노폐물의 제거, 독성물질의 희석, 물의 역할은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의 역할은 건조된 걸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분이란다. 식품의 물리적 변화를 돕고, 왜 전분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냐면은 우리가 물을 붓고서 쌀을 밥으로 만들 적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약간의 열을 받아가지고 전분을 호화시킵니다. 이거는 전분의 물리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물리적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양소를 운반하고 열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가열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은
전체적으로 스스로 데펴지면서 그러면서 열을 골고루 전달을 하죠. 해서 우리가 마일드하게 열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거나 골고루 열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거나 할 적에 중탕을 하게 되는 거죠. 중탕. 그런 이유에서 1번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수분 활성도 이야기가 나오죠. 자, 등온 흡습 곡선의 중간 영역에서 유지의 산패 속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자, 유지의 산패로 볼까요? 지금 수분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유지가 나오느냐? 유지의 산패와 수분의 함량과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유지는 유와 지를 합한 겁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기초부터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은 처음에 1교시부터 수업을 찬찬히 잘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속도가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자꾸 공부가 되는 거죠. 유는 상온에서 액체인 걸 말하죠.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뭐죠? 오일이라고 하죠. 지는 상온에서 고체인 걸 말합니다. 팻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무슨 불포화 지방이니 포화 지방이니 몸에 좋은 기름이니 나쁜 기름이니 막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지류는 얘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고체 지방,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은 산패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산패가 될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포화 지방이니까. 그러나 이 몸에 좋다고 하는 불포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산패가 됩니다. 유지가 산패가 된다는 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몸에 좋은 기름이, 인체에 유용한 기름이 나빠진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유지류에서도 이제 다음 챕터쯤에 유지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올 텐데, 유지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지의 산패, 유지의 산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 공부 하루 이틀 하나요? 그죠? 목적, 차이점, 장단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만 체크해 놓으면은 보통 75에서 80% 이상은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에서도 등온 흡습 곡선의 중간 영역에서 유지의 산패 속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자, 등온 흡습 곡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자유수 결합수를 써먹으려고 제가 안 지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등온 흡습 곡선이다. 자, 등온이란 말은 같은 온도에서 흡습, 수분을 흡수하는 곡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식품이 있을 때 식품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수분이 없는 식품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식품이 있다. 아까 고기 덩어리가 있다. 이 수분을 촉촉히 가지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건조가 될 거란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왜?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보다 낮으니까 평형을 이루려고 증발을 할 겁니다. 같은 온도에서 흡습 또는 탈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등온 흡습 곡선이라고 하는 식품이, 요게 뭐냐 하면 이쪽이 수분 함량, 이쪽이 수분 활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런 늘어진 S자 형태의 곡선을 가집니다. 뭐는 등온 흡습이나 탈습 곡선은 식품 중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바짝 말라서 바삭바삭한 스낵류가 있다고 칩시다. 걔네들의 봉투를 열어가지고 강의실 놔두면,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눅눅해지겠죠. 그건 뭐냐 하면은 식품 중에 수분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수분이 들어와서 흡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은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에 또 나올 건데, 이 유지류가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에 따라 가지고 산패 속도가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거의 모든 식품들은 이 1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수분이 있으면
화학 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의 산패도 촉진되고 효소의 반응도 촉진되고 각종 화학 반응이 다 촉진되는데 특이하게 이게 비례적인 그래프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유지류 기름 하나만은 이런 그래프를 가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학 반응이 증가하는 추세로 촉진되는 추세로 반응이 가는데 유지류 하나만 일정 수분 활성도까지 가는 동안 뭐가? 이게 유지의 산패 곡선입니다. 그죠? 딱 달아주고 하는 게 좋겠죠. 일정 수분 활성도까지는 요게가 어디냐 하면 딱 4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억제가 돼요. 왜? 수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화학 반응은 촉진된다며. 그런데 유지류만은 한 4 정도까지는 억제가 되다가 그 다음서부터 촉진이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재밌는 게 물은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베이스가 됩니다. 화학 반응에. 그런데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학 반응은 촉진된다. 효소 반응은 촉진된다. 속도가 빨라진다. 다 이런 비례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유지류만은 일정 수분 활성도까지는 억제가 되다가 촉진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번 문제에서도 중간 영역에서 써주세요. AW 수분 활성도 4 정도에서 유지의 산패 속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가번 수분이 보호막을 형성해서 산소의 반응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뭐까지 설명이 돼야 되냐 하면 유지의 산패까지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아시죠? 지방입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랑 지방산 세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중성지방, 중성질질, 트리글리세라이드, 줄여서 TG. 다 아시죠? 예, 이거는 뭐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뭐야, 트랜지스터 같은 모양 딱 그려놓으면 중성질질인데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찌글찌글하게 세 개의 다리처럼 해놓은 요 부분이 지방산이죠. 지방산은 이렇게 생겼고 지방산에 지금 지그재그로 찌글찌글하게 그려놓은 곳은 다 탄소가 생략되어 있는 탄소 체인이죠. 아시죠? 그런데 이 탄소 체인 사이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면 오일, 불포화 지방이 되는 거죠. 몸에 좋은 기름이 되는 거고 이놈의 불포화 지방이 없다면 상온에서 고체인 팻이 되는 거죠. 다시 내용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자꾸 반복되면서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적에 빠르게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의 산패라는 건 뭡니까?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포화지방 같은 애들은 산패될 거리가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나쁘게 만들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중결합이 하나 이상 있는 애들. 하나 이상 있으면 고도 불포화지방산 또는 다가 불포화지방산. 하나만 있으면 단일 불포화지방산. 뭐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아무튼 이중결합이 있는 놈들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다른 놈들 수소라든지 뭐 산소 이런 애들하고 또는 뭐 중금속이나 다른 이물질 들어가고 결합을 하는 걸 산패라고 하는 거죠. 수분이 적당량 있는 중간 수분 형태 수분 활성도 4 정도에서는 얘네들이 보호막 작용을 해가지고 산소와의 반응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유지류의 산패는 수소 첨가가 될 수도 있고 산소와의 결합도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이물질과의 결합도 아무튼 이중결합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손이 하나가 끊어지면 얘가 남잖아요. 얘가 뭐라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와의 반응 또는 다른 물질과의 반응을 수분이 보호막으로 작용해서 억제할 수 있다. 가번 보기는 맞는 보기죠. 나번 과산화물이 수화되어서 불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수화가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 수분 함량에서는 이 수분 활성도는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어떤 교재나 선생님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수분활성도 문제가 나오면 수분활성도는 식품 중에 수분 함량, 식품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분의 함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맞습니다. 틀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수분활성도가 0부터 0.99 정도까지 1 이하의 수분활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식품들은요 4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거의 중간에서 조금 모자란 그 정도의 수분 활성이거든요. 그 정도의 수분 함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면 과산화물이 수화돼서 이것도 역시 물이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불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나번도 맞는 목입니다. 다번, 과산화물의 분해 억제로 저급화학물의 생성 속도가 낮아진다. 다번 보기 그렇게 되어 있죠. 과산화물이 분해가 나번의 보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과산화물이 수화된다는 것은 과산화물의 분해가 억제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는 뜻입니다. 또 라번 있죠. 라번 보기. 미량 금속 촉매의 활동이 저지되기 때문에 미량 금속 촉매의 활동은 활발해지면 이중결합을 끊고, 여기 제가 수소하고 산소만 해놨지만 뭐 인이 붙을 수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 미량 금속 촉매의 활동까지도 억제. 어디? 중간 수분 영역에서. 가나다라가 전부 다 맞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자, 1번, 2번 문제를 풀면서 2번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에서 나올 거고요. 효소에서 나올 거고, 무기질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2번 설명하고, 설명이 계속 되겠죠. 조금씩 설명이 빨라지거나 조금 짧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 그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히 설명을 들으셨으면 2번, 3번 들으시면은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자, 3번 문제가 예고했던 대로 유리수 또는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유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유리수는 다른 말로 자유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프리워터라고 하죠. 프리워터. 자유스러운 물이라는 거죠. 자, 유리수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유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괄호 쳐놓고서는 영어로 프리워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모르는 거죠. 출제자 마음이죠. 그러나 제가 단연간 출제된 문제들을 쫓아다니면서 본 결과 자기 마음이죠.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수 결합수만 무조건 외우고 있다가 유리수 나오면은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럴 것 같지만 시험장에 가서 책상에 혼자 앉아서 시험지와 OMR 카드와 시계와 수성 사인펜과 나 핸드폰 찬스도 없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굉장히 나약해지고 소심해지고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골고루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결국 실력이고 그게 그 문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 됩니다. 자, 결합수가 있죠. 유리수 결합수, 얘는 바운드 워터라고 해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유리수와 결합수의 차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유리수는 자유수로 하고 볼게요. 자유수는 자유스러운 물이어서 지가 증발을 할 수도 있고 끓을 수도 있고 얼을 수도 있고, 그 말은 뭐 100도에서 끓고 0도씨 이하에서 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짜내면 쭉쭉쭉쭉 국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육류에서의 드립이라든지 채소류냐 과일류 이쪽에서의 그 국물, 육즙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리수에 속합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물,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물, 미생물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미생물.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 얘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물. 결합수는 뭐냐? 화학 성분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린다고 건조가 되지도 않고 100도씨로 끓인다고 끓지도 않고 0도씨 이하에서 얼지도 않는 그런 물입니다. 사람이 또는 미생물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물이 결합수다. 그러면 쉽죠. 이제 다 나왔죠. 그럼 끝난 거죠. 유리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등의 용매로 사용이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끓이거나 얼리거나 식품이 얼었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이 얼은 게 아니죠. 걔네들이 얼은 게 아니라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물이 얼은 겁니다. 식품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자유수, 유리수를 미생물이 이용을 해가지고 분해를 했다거나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것을 식품이 상했다, 썩었다,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리수와 결합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튼 누가 어떻게 관여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유리수다, 자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식품이나 체내에서 연소될 때 생기는 물, 요게 결합수예요. 우리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어떻게 연소가 되는 겁니까? 그 우리 대사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 산소와 영양성분이 만나 가지고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뭘 만들죠? 물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숨 쉴 때 축축하게 수분이 나오는 것이 에너지 발생이 효율적으로 돼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거는 인체에서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를 태울 적에도 물이 생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결합수들입니다. 자,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못하는 물, 아무튼 쓸 수 없는 것들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쉽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하찮게 생각을 하시다가 여기서 용어 조금 바꿔가지고 나오면 이것마저도 헷갈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쉬운 건 쉬운 거대로 차근차근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어려운 문제에서 고민을 한다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건 쉬운 거대로 확실하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쉬운 걸 챙겨놓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어려운 거에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외워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또 이게 나옵니다. 결합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3번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겁니다.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요게 정답이고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또 결합수 문제죠. 이 중에서 한 문제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수분에서는 등온 흡수 탈수 곡선 또는 수분 활성도 자유수 결합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쉽지만 꼭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셨으니까 4번 문제도 굉장히 쉬우시겠죠. 결합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고르시오. 자, 1번 식품 성분인 단백질, 당류와 결합을 하고 있다. 이거 결합수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쵸? 비중이 4도씨에서 최고다. 비중이 4도씨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유수의 특성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3번 문제가 쉬워가지고 4번 문제도 훅 넘어갈 줄 알았더니 물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물은 이건 식품 중에 있는 물이 이 두 가지인 것이고 물은 아까 보셨다시피 식품 중에서 화학 반응, 식품뿐이 아니라 인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반응의 용매로, 촉매로 작용을 한다. 그런데 물은 여기 지금 비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이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수십 번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비중은 뭡니까? 밀도죠, 밀도. 그냥 밀도가 아니라 무슨 밀도죠? 물과 비교한 밀도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왜? 물은 4도씨의 물은 밀도가 1이에요. 밀도는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무슨 뜻이냐? 단위 부피당 질량이 무겁냐 가볍냐 말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쇳덩어리하고 나무 토막하고 누가 밀도가 더 크냐? 당연히 쇠가 밀도가 더 크겠죠. 같은 부피면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재밌는 건 4도씨의 물은 딱 부피와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죠. 1리터가 1kg이에요. 물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변합니다. 그쵸?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얼리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9% 정도의 부피의 증가가 있습니다.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열을 가하거나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줘 버리면 물은 기화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어마어마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밀도나 비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적에는 온도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몇 도씨에서 밀도가 얼마다, 몇 도씨에서 비중이 얼마다.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딱 1입니다. 그거를 비중이라 그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요. 그러나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위 굉장히 중요해서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거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난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다 외웠는데 공부 다 열심히 했는데 단위에서 틀렸어. 이거는 뭐냐면 문제를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지 않아서 보기를 한자 한자 꼼꼼히 읽지 않아서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4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1이고 이걸 비중이라 합니다. 해서 어떤 물질의 비중이 1보다 크다 작다는 무슨 소리냐 하면 물에 뜨느냐 가라앉느냐. 물의 비중보다 물의 밀도보다 크면 그러니까 물의 4도씨 물의 밀도인 1보다 비중이 이게 비중이니까 비중이 1보다 크다고 하면 물에 가라앉는 겁니다. 왜? 물보다 무거우니까. 근데 비중이 1보다 작다 0. 얼마다 그러면 물에 뜨는 그 결과가 나오죠. 결합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비중이 4도씨에서 최고인 것은 무슨 물? 유리수. 결합수는 비중이니 뭐 이런 거 따질 그게 없어요. 왜? 끄집어낼 수 있는 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짜낸다고 해서 짜지는 물도 아니고 건조시킨다고 건조되는 물도 아니고 얼리거나 끓일 수도 없는 물이니까. 심지어는 미생물도 이용할 수 없는 물이 결합수니까. 됐죠? 나머지 보기들은 전부 다 결합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전 쉽죠? 쉽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요 기초만 딱 체크하고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와도 문제 보기에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문제와 보기를 출제할 적에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서 요게 맞는 표현인지 요게 맞는 정답이 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내기 때문에 푸시는 분들도 역시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가지고 말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식품의 수분 활성도와 화학 반응이 맞는 것은? 자, 수분 활성도 나왔죠. 지금 지워졌지만 AW, 워터 액티비티가 수분 활성도였습니다. 그건 뭐죠? 식품 중에 있는 수분, 그 수분의 활성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그러니 수분 활성도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말은 다시 뭐냐? 가만히 냅두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미생물이 사용하기에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우리가 조리하거나 가공하거나 유통을 위해서 뭔가 식품에 조작을 가할 적에는 수분 활성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장을 위해선 수분 활성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가공이나 조리를 한다거나 할 적에는 어차피 수분을 가하거나 빼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분 활성도는 이제 미생물에 의한 변화, 변질 때문에 그렇죠. 식품은 항상 미생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품 위생직 공무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식품과 식품의 화학 성분과 미생물과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활발하다.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활발한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풀었던 2번 문제에서 뭐만? 유지의 산패만 중간 수분 영역에서 산패가 억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와, 오늘 굉장히 수업이 잘 됐는데? 그죠?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촉진되는 반응은 없어요. 딱 하나 뭐 있다고? 유지의 산패만. 그것도 어디까지만? AW, 중간 수분 영역까지만. 그러면 1번 보기는 틀렸다는 게 확 나오겠죠. 첫 시간이니까 또 나이스하게 비효소적 갈변을 또 잠깐 정리를 하자면, 갈변은 중요합니다. 식품의 갈변은 완전 중요하고, 식품의 갈변은 최고 중요하고, 식품의 갈변은 진짜 중요해서, 단언컨대 식품의 갈변은 식품화학 문제 20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최소 2문제. 어떤 식품화학 출제자가 식품화학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의 갈변에서 한 문제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식품의 갈변이 식품화학에서 완전 중요한 식품화학의 정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갈변은 2가지가 있죠. 효소가 갈변을 시키는,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효소적 갈변이 있고 비효소적 갈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그거죠. 식품의 비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은 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뒤에 가서 갈변 가가지고 또 진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마이알 반응. 한글로 썼지만 다 아시죠? 메일라드 반응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읽으면 메일라드. 사람 이름이래요. 프랑스 사람이어서 불어로 읽으면 마이알이 된다는 거죠. 마이알 반응, 메일라드 리액션, 메일라드 반응,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아미노 카르보닐 리액션.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이론 강의할 적에 한 100번은 좀 거짓말이고 한 98번쯤은 강조를 했을 겁니다. 요거 괄호 넣어가지고서 임용고시에 나왔었어요. 임용고시에. 기출문제로. 제가 봤어요. 아니, 직접 본 게 아니라 공개된 문제를 봤어요. 여기다 가로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수냐, 자유수냐, 프리워터냐, 탄수화물이냐, 당질이냐, 당이냐, 카보하이드레이트냐, 슈가냐, 사카라이드냐, 다 당이야, 당. 근데 용어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마이알 반응은 미친 듯이 외웠어. 막 화학 구조랑 막 반응식이랑 다 외웠어. 근데 메일라드 뿡 나오니까 이건 그래도 괜찮죠. 근데 괄호를 쳐놓은 거죠. 아미노 카르보닐을. 그러면 저게 뭐지?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이알 반응 공부한 거를 막 체크를 해놓고서는 아미노계랑 카르보닐계가 반응을 한 거구나,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기에서는 얘와 비슷한 보기들을 쫙쫙쫙쫙 한 서너 개 짝지어 놓고선 고르라고 하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지 몰라요. 마이알 반응은 메일라드 반응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미노카르보닐 리액션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외워둬 버리면, 이거 영양교사 1회 시험인가 2회 시험에 그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임용고시에. 괄호 쳐놓고 괄호 안에 맞는 걸 고르시오. 이거 너무 껌이잖아. 그죠? 그러나 이렇게 안 외우고 이것만 외워뒀던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는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마이알 반응은 메일라드 리액션은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이다. 이렇게 문장은 좀 길지만 같이 받았던 사람들은 보는 순간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아주 깊은 이론에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딱딱 트릭을 줘가지고 하면 살짝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마이알 반응이 무슨 반응이었지? 뭐하고 뭐가 반응한 거였지?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용어를 같이 폭넓게 외워뒀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인데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알면 쉬운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완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 또 뭐가 있죠? 비효소적 갈변에는 카라멜화 반응 있죠. 카라멜화 반응, 카라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아스콜빅 애시드 옥시데이션. 뭐죠 이거? 비타민C 산화 반응. 요 세 가지. 그러나 얘는 용어가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거. 효소적 반응은 말 그대로 효소가 갈변을 시키는 거. 이건 뭐죠? 사과 깎아놓으면은 표면이 갈변하는 거. 감자 깎아놓으면 갈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뭐 채소 같은 것들이 열을 받거나 가만 냅두면 갈변하는 거. 이런 것들. 폴리페놀 옥시다즈에 의한 거. 또는 두 번째는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한 거. 이것도 효소적 갈변 훅 얘기하면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타이로시네이즈 버버버버벅 튀어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모든 갈변 반응은 수분이 있으면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다 촉진됩니다. 심지어는 이 경우에 마이알 반응 같은 경우에도 수분이 없어도 반응은 진행이 되지만 수분이 충분히 있으면 빨라집니다. 카라멜화 반응 같은 경우에도 카라멜화 반응은 대표적으로 수분이 필요 없는 반응이거든요. 그냥 당에다가 열만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아까 나왔죠. 수분은 비열이 크다며 열 전달이 빠르다며 촉진되겠죠. 그러니 1번 보기 같은 경우에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활발한 것은 없습니다. 또 식품의 미량금속은 산화 반응을 억제시킨다. 식품 중에 미량금속은 불순물로 작용을 합니다. 불순물이 있다면 화학 반응은 촉진이 됩니다. 산화 반응이 억제된다는 말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억제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에 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이 객관식 문제, 특히나 요즘에는 이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이 기술직 공무원의 전공 문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문제가 한 3줄 되고 보기도 긴 거 한 줄 또는 막 2줄까지 가는 그런 보기들도 있어요. 무슨 과목이 됐든 간에.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국어적 이해력이 뛰어나야 전공 문제도 이론 문제도 잘 풀 수가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중에 미량금속은 식품 중에 있는 불순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화 반응을 억제시킨다? 화학 반응이죠. 산화 반응도. 산화 반응은 불순물이 있으면 촉진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틀린 거. 효소적 갈변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높다. 이거지 뭐. 효소적 갈변은 이런 효소들이 갈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수분이 있으면 화학 반응이 촉진된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건 따로 뭐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책에 있거나 뭐 이 문장, 이 문제가 있는 그런 이론서가 어디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에서 답을 유추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를 확실하게 아주 쉬운 기초지만 다지고 있으시면은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면은 완전 좋은 게 뭐냐면 읽어보니 쉬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재밌죠. 다음에 베타캐로틴의 산화는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뭐만 딱 중간 수분 영역에서의 유지의 산패만 살짝 억제됐다가 다시 촉진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진다. 벌써 한 3번 반복이 됐네요. 자,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은 다음 문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은 자, K형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은 용질의 농도를 낮춘다. 용질의 농도를 낮춘다. 용질의 농도를 낮춘다고 하는 말은 뭐죠? 이것도 국어 문제죠. 용액이 있으면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는데 용질은 녹아 있는 거고 용매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은 용매로 작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뭔가 불순물을 집어넣었다면 용질이 되는 건데 용질의 농도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분 활성도가 높아지는
소금물을 예를 들어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용질의 농도를 높인 거죠. 그러면 수분활성도가 낮아지겠죠. 왜? 용매 대비 용질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진해진다고, 용액이. 그런데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용매 대비 용질의 비율이 작은 거죠. 그 말은 뭐죠? 묽어진 거죠. 묽다는 말은 뭐냐면 수분활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추를 절일 적에 소금을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삼투압 때문에 배추에 있던 수분이 나오죠. 왜 빼는 겁니까? 배추의 수분활성도를 낮추려고. 배추의 수분을 좀 빼야 수분이 너무 많으면 국물이 되게 많은 김치가 되니까. 깍두기를 담글 적에도 살짝 절여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용질의 농도를 낮춘다가 아니라 용질의 농도를 높여야 수분활성도가 높아지겠죠.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추면 수분활성도가 낮아지느냐? 자, 온도를 낮춘다. 수분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단서는 크게 없지만 온도를 낮추는 것은 냉장에서 냉동 쪽으로 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분의 움직임이, 물 분자의 움직임이, 좀 더 자세하게 물 분자의 움직임이 억제가 되겠죠. 물 분자의 움직임이 억제가 되면 수분활성도가 낮아집니다. 왜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요? 자유수를 얼리려고 하는 거죠. 결합수는 어는 게 아니니까. 자유수가 얼면 미생물이 물 분자의 이동이나 활성이 적어지니까 미생물이 번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물론 냉동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다. 식품위생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온도를 낮추는 것이 뭐가 된다고? 수분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된다. 쉽죠? 답은 맞는 거야. 자, 결합수 함량을 줄이고 자유수 함량을 늘린다. 답은 보기 보시면 결합수 함량을 줄이고 자유수 함량을 늘린다. 일단 결합수 함량을 줄인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보기를 보시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 뭐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에 자신이 없으면은 보고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다 결합수 함량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결합수 함량을 늘릴 수 있어요. 야, 미생물도 어쩌지 못해. 짜도 안 나와. 끓일 수도 없어. 얼리지도 못해. 아까 결합수 자유수 쫙 했잖아요. 그죠? 일단 답원 보기는 첫 문장부터 틀렸어요. 자유수 함량을 늘리면 근데 이제 이게 앞에 게 없다고 쳐도 자유수 함량을 늘린다. 자유수 함량을 늘리면 물을 갖다 부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분활성도가 높아지겠지. 낮추는 방법이 아니죠. 아무튼 답원 보기는 다 틀렸다. 앞뒤로. 앞에 결합수 함량을 줄인다는 말서부터가 완전 틀린 보기. 말도 안 되는 보기. 그래서 요걸 보시고서는 후! 이렇게 웃으시면은 좋은 그런 보기. 라번 건조시킨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식품의 저장을 위해서 식품의 유통이나 저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몰랐던 과학이고 화학이고 아무것도 발달하지 못했던 가장 옛날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건조를 통해서 수분활성도를 낮추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육포도 만들고 육포는 좀 훈연도 시켜야 되나? 아무튼 햇빛에 널어 말리니까 오래 가더라. 수분활성도를 0.6 이하로 낮추면은 그 식품은 천년만년 보관이 돼요. 어떤 미생물도 거기 번식할 수가 없어. 미생물이 번식 못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변질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는 천년만년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라번 건조시킨다는 완전 맞는 보기죠. 조금 더 영악하게 문제를 보시면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보기를 보시고 라번이 확실한데 그럼 라번이 있는 보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라번이 있는 보기를 체크한 다음에 그 나머지 보기들을 보고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골라내셔도 되고 아무튼 K형 문제는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까지 보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54%의 수분과 46%의 소금을 함유한 소금물의 AW 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아, 이거 함정이죠? 46%, 54% 이거는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분활성도의 약한 수험생들은 일단 숫자가, 구체적인 숫자가 일단 제시가 되면은 확 어마어마하는 거죠.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AW를 구하는데,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데는 일단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도 필요 없어. 공식도 필요 없고, 공식은 뒤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거기서 다시 풀어야 돼.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데는 증기압이 필요해요. 수증기압. 이 수증기압은 어떤 수증기압을 포함하느냐 하면 식품의 수증기압,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수증기압이 필요해.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 소금과 물을 주어주고 걔네들의 농도를 줬죠. 수증기압을 알거나 또는 몰수를 알면 돼요. 몰수. AW를 구하는 데는 둘 다 필요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예요. 둘 다 필요하지 않고 지금 박스 안에는 둘 다 들어가 있죠. 이게 함정이야. 얘 또는 얘만 알면 돼요. 어떤 몰수? 용질과 용매의 몰수만 알면 돼요.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몰수는 뭐죠? 또 일반 화학이 나와버리네. 몰수는 뭐죠? 예를 들어서 15kg짜리 사과 한 박스에, 요즘 15kg짜리 박스 없더라. 15kg짜리 사과 한 박스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냐 이거죠. 그래서 화학 선생님들이 맨날 드는 얘가 뭡니까? 바늘 한 쌈이 몇 개냐? 계란 한 판이 몇 개냐? 바늘 한 쌈이 100개인가? 네, 그쵸. 그 다음에 마늘 한 점이 몇 개냐? 마늘 한 점 100개. 그 다음에 연필 한 타스 12개. 또 뭐 있죠? 방금 뭘 예를 들었지? 계란 한 판 몇 개냐? 30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몰수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특정 무게 안에 몇 개의 해당 물질의 분자가 들어있느냐가 몰수죠. 거기에서 54%, 46% 줬잖아. 이거 몰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푹 나오는 거죠. 뭐죠? 라번에 있는 물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라번, 물의 분자량과 소금의 분자량. 분자량도 줬어.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나하고 라가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나와 라가 됩니다. 완전 쉽죠? AW가 문제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어떤 기사 시험이라든가 무슨 식품 쪽을 보는 국시라든가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나와도 산수 문제입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와요. 얘를 알던가 또는 얘를 알던가. 둘 다 알 필요까지 없어요. 7번 문제는 요거만 알면 되는 문제. 그래서 답은 나와 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쉬었다 들어와가지고, 수분 8번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